수도권 위주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어. 일본에는 도쿄 신주쿠구에 상가주택 하나를 갖고 있어. 거기서 월세 800만 원을 받고 있어. 내가 많이 모으면 3억을 모으겠구나. 월급이 없어지면 그걸로 집도 사고 매월 먹고 살고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 거야. 4억 원과 또 다른 아파트에 있는 전세보증금 증액분, 그 당시에 또 내가 이직을 하게 돼서 퇴직금, 이런 것들을 다 모으니까 5억 원이 생기더라고. 2019년 말에 일본 부동산을 취득했어. 월세는 높은데 대출 이자는 적다. 당연히 남는 것이 많다. 내 임대 수익이 가장 높게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안녕, 나는 한국과 일본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 백승이라고 해. 잃지 않는 투자, 백전백승하는 투자 하고 싶어하는 부동산 투자자야. 재작년에 회사 그만두고 최근에는 이런 책도 썼어. 만나서 반가워. 나는 작년에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 정해진 일을 하는 거는 없어. 평범하게 아기 키우고 블로그하고 요번에 책도 쓰고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것이 내 주된 일상이야. 작년부터 다행히 일본 왕래가 쉬워지면서 최근에는 일본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도쿄에 가서는 주로 관계사들하고 미팅하기도 하고 새로운 매물 탐색하기도 하고 임장하기도 하고, 나는 그렇게 지내고 있어. 우선 한국에는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어. 다주택자고, 일본에는 도쿄 신주쿠구에 상가주택 하나를 갖고 있어. 거기서 월세 800만 원을 받고 있어. 나는 내 자산을 이야기할 때 부동산 자산의 수치를 이야기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월 현금 흐름 위주로 이야기를 하는 편이야. 나는 아직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진짜 파이어를 향한 발걸음이 한 100걸음 정도라고 본다면 70걸음 정도는 왔다고 생각해. 일단 나는 정말 평범한 월급쟁이였어. 사실은 내가 직장 생활이 굉장히 잘 맞는 사람이었어. 좋아하는 분야의 일을 하기도 했고, 왜 성덕이라는 단어가 있잖아. 성공한 덕후. 그게 이제 나를 표현해주는 단어이기도 했거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야. 내가 이 일이 정말 좋고 월급 받는 건 정말 좋은 삶인데, 만약에 내가 아프거나 구조조정을 당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그리고 재취업이 되지 않았을 때, 그럼 나는 월급이 없는 채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었어. 또 내가 사회초년생 때 이제 첫 월급을 받자마자 그날 점심시간에 하나은행에 달려가서 월 100만 원짜리 적금 통장을 들었었어. 만기 3년짜리의 적금 통장이었는데 월 100만 원을 저축한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연봉이 높지도 않기도 했지만 그때는 이제 소비를 워낙 좋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월 100만 원 저축하고 학자금 대출을 갚고 집에 약간의 돈을 보태고 내 소비까지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던 거야. 그러고 3년 후에 이제 만기 통장을 받으러 갔는데 통장에 찍힌 금액은 3,600만 원, 그리고 약간의 이자가 붙어 있었어. 너무너무 기뻤어. 그때는 목돈이라는 게 생겼으니까. 근데 은행원이 그러면 이 돈은 예금 통장에 넣으시고 다시 또 3년짜리 가입하세요. 이율이 좋습니다. 하는데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야. 이 3,600만 원 그리고 3년 후에 또 비슷한 금액을 저축해서 8천만 원이 됐다. 8천만 원 물론 큰 돈이지만 이렇게 저축만 하고 살면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가 되면 내가 많이 모으면 3억을 모으겠구나. 근데 그 3억 원으로 아까 말했듯이 회사를 그만두고 재취업이 안 되고 월급이 없어지면 그걸로 집도 사고 매월 먹고 살고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하다 생각했고, 돈을 많이 벌려면 월급쟁이 저축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 사업 아니면 투자였어. 근데 그때는 더더욱 사업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고, 그래 조금은 익숙한 투자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게 됐어. 그래서 투자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 우연히 이제 부동산 강의를 듣게 됐고, 그 강의를 듣고 나니까 되게 호기심이 생겼어. 평범한 월급쟁이가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데 그게 진짜 맞는 말인가 싶은 거지. 그래서 그 길로 단숨에 책 30권 정도를 읽은 것 같아. 그리고 나서 그때의 남자친구, 지금의 남편하고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했던 게 첫 투자. 2014년에 오피스텔 하나를 매입했어. 역삼에 있는 오피스텔이었는데 월세 90만 원을 받았고 대출 이자를 50만 원 냈지. 그래서 통장에 40만 원이 남더라고. 그래서 그 통장에 40만 원이 꽂힌 걸 보니까 이게 되네? 싶은 거야. 부동산 투자는 정말 딴 세상 사람들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생각이 들었어. 아마 그때가 내가 처음으로 자본 소득을 경험했던 때였던 것 같아. 그래서 그 40만 원이 이제 80만 원이 되고 120만 원이 되고, 그걸 목표로 부동산 투자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바로 투자를 시작했다는 아니었어. 왜냐면 우리는 돈이 없었거든.
종잣돈이 없으니까 한계가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결혼해서 2년 동안 열심히 저축하고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월세를 모으고 구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매입을 했어. 이제 거기서 또 전세보증금을 증액하면서 약간의 돈이 더 생겼어. 그래서 총 합했더니 1억 원이 생기더라. 그래서 그 1억 원으로 부동산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것 같아. 그 1억 원으로 2017년에 마포랑 구리에 있는 아파트를 샀어. 마포는 실거주하기 위해서 샀고 구리는 그때도 월세 받으려고 샀어. 당시에는 주택담보대출 제한이나 뭐 DSR 규제, 취득세, 뭐 중과 같은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투자하기가 편했지. 그리고 나서 또 드라마틱하게 뭐 다주택자가 된 건 아니었고 또 열심히 이자 갚으면서 우리 저축하면서 그렇게 돈을 모았어. 했더니 운이 좋게도 본격적인 상승장을 맞이했고 2019년이 되니까 꽤 많은 차익 실현을 할 수 있게 된 거야. 근데 그때쯤 규제가 좀 시작하기 그런 때였기 때문에 완전히 뭐 비과세로 모든 걸 처분하지는 못했고 좀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한 채 두 채 정리를 하니까 내 수중에 4억 원이 생겼어. 그래서 그 4억 원과 또 다른 아파트에 있는 전세보증금 증액분, 그 당시에 또 내가 이직을 하게 돼서 퇴직금 이런 것들을 다 모으니까 5억 원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2019년에 그 5억 원을 가지고 다른 투자처를 막 알아보기 시작했어. 그때는 재건축, 재개발을 많이 찾아봤었어. 근데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5억 원이 서울에서는 절대 큰 돈이 아니었던 거야. 할 수 있는 투자처가 너무 좁았어.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상가주택을 보러 갔어. 나는 어느 정도 땅을 기반으로 하는 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좋은 땅 혹은 넓은 땅을 이제 찾으러 다니는 그랬는데 생각보다 또 상가주택도 마음에 차지 않았던 거야. 내가 좋아하는 뭐 큰 도로에 넓은 땅을 가진 상가주택은 5억 원으로는 택도 없었어. 대출 규제도 그때부터 시작이 됐었고. 그래서 이제 그 5억 원으로 어떡하지 하고 이제 찾아보다가 일본 부동산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 길로 일본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해서 2019년 말에 일본 부동산을 취득했어. 그리고 그 자산이 지금 3년 동안 계속해서 일을 해주고 있고, 거기서 받은 월세를 다시 한국으로 들여와서 한국에서 다시 다주택자가 되었지. 2019년에 5억 원을 가지고 투자처를 찾다 보니까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어.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물론이거니와 수도권에 있는 웬만한 부동산도 5억 원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생각보다 적더라고. 그리고 그때쯤에 아파트를 처분하기 시작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왜 파냐는 거야.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아깝잖아. 근데 그때 나는 첫 오피스텔 투자에서 받았던 40만 원을 잊지 못하고 있었던 거지. 그 40만 원이 아까 말했듯이 80만 원이 되고 120만 원이 되고 혹은 이게 400만 원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차익형 투자보다는 수익형 투자를 내가 원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같이 갖고 있음과 동시에 일본 부동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그때 무렵에 신랑하고 이제 도쿄로 여행을 갔어. 근데 도쿄에 가니까 이제 부동산들이 보이는 거야. 여기도 사람이 살아가고 생활을 하는데 여기도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너무 막연한 거지. 근데 그 무렵에 또 마침 해외 부동산 세미나가 많이 열렸어. 일본 부동산 이야기를 하는 세미나도 굉장히 많았거든. 그래서 한 2군데 정도 난 들으러 다녔고. 그래서 알아보다 보니까 일본 부동산의 월세는 굉장히 높은데 대출 이자가 굉장히 적다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본에서 살다 왔거나 혹은 살아본 적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도쿄의 월세는 정말 살인적이다 라는 표현을 하거든. 그러면 또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이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적다는 거야. 2%가 채 되지 않았으니까. 물론 지금은 2%가 조금 넘은 상태지만 내가 대출을 받을 때 1.5%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어. 월세는 높은데 대출 이자는 적다. 그러면 당연히 남는 것이 많다. 그러니까 사실 일본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투자처가 많이 없었고 세미나를 들으면서 관심이 생겼고 무엇보다 내 임대 수익이 가장 높게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우선은 이제 해외 부동산이라는 게 되게 막연하고 벽이 높아 보이는데 일본은 그나마 가깝다는 거. 물리적으로 가깝다는 것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 내가 내 책에도 좀 이야기를 실어놓았지만 나는 매물이 나올 때마다 그 길로 바로 반나절 만에 도쿄로 갔어. 그래서 직접 임장을 했고 직접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임장이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그걸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대출 금리가 적은 점. 지금도 2%의 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대출 규제는 없어. 그래서 순전히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 감정평가라고 하지. 감정평가액에서 이제 대출액이 선정이 돼. 내가 알기로는 한 60%에서 80% 정도는 잘 나오는 걸로 보고 있고, 다주택자다, 임대사업자다, 어떤 지역이다 라고 해서 규제받는 것은 전혀 없어.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일본만의 좀 특이한 제도일 수도 있는데 이제 관리 회사라는 게 있거든. 관리 회사는 이제 세입자를 들이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이제 대신 맡아주는 업체라고 보면 돼. 세입자의 입주부터 계약, 들어와서 월세 받는 거, 세입자에게 민원 발생하면 처리하는 거, 퇴거하고 재계약하고 건물 관리하고 등등 모든 것을 대신해주는 관리 회사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 이게 왜 매력적이었냐면 나는 예전에 한번 아파트 투자를 할 때 월세 세입자를 한번 들인 적이 있었거든. 근데 그 세입자가 3개월 이후부터 월세가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더니 나중엔 연락이 닿질 않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됐고 강제 집행 직전까지 가게 됐어. 그 과정에서 돈과 시간을 정말 많이 허비했고 알게 모르게 상처도 많이 받았어. 그때 그 나쁜 기억이 관리회사라는 것이 있으면 어느 정도 나와 세입자 간의 가운데서 쿠션 역할을 해주겠구나 라고 기대를 하면서 들어가게 됐고 실제로 내가 지금 3년 동안 운영하면서 이런 임대인의 고민은 전혀 사라졌다. 이게 나는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관리회사는 당연히 이런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신 수수료를 받아. 수수료는 월 임대료의 이제 5%에서 8% 정도로 이제 시세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회사마다 달라. 뭐 땅값은 당연히 천차만별이겠지만 내가 느끼기로는 비슷한 것 같아. 내가 신주쿠구에 있는 상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땅이 한 40평 정도 돼.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비슷한 구라고 친다면 아마 강남 3구는 안 될 것 같고 용산이나 마포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내가 비슷한 시가의 상가주택을 한번 찾아보고 땅값도 보고 세금도 확인한 적이 있었어. 땅값은 비슷한 느낌이었고 세금은 일본이 더 저렴했다.